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처음에 보는 과학의 기본량, 물리량이라고도 하거든요. 과학의 물리량인데, 과학의 물리량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우리가 그에 맞춰서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규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의 범주. 그래서 그거를 뭐 정확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누구보다 누가 더 작은 세계면 미시세계라고 표현하지만 인류 문명에 맞춰서 우리 생활권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던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미시세계를 뭘로 잡았어요? 자, 이런 걸로 잡았죠. 미시세계가 원자 혹은 이온 또는 뭐 분자. 여러분, 얘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실제 모형입니다. 다 모형. 여러분들이 앞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형.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해요, 이런 거? 이거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거? 전자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고요. 근데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모형을 쓸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알겠어요? 인간이 직접적인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 뭐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해도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건 거의. 아직까지도 분자 모형을 본 것들은 없어요. 하나, 벤젠이 전자현미경에 찍힌 적은 있어요. 벤젠이. 근데 인간이 예상했던 모형 그대로라는 게 신기했어요. 그 정도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자들은 실제로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 모형처럼 움직인다. 그 미시세계를 저렇게 본다는 건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원자라든가 이온, 저 속에는 분명히 핵도 존재하고 전자도 존재하는데 그걸 좀 발달한 설명으로 한다면 전자 구름이 존재한다고요. 워낙 빨라갖고 어디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전자 구름으로 설명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이 미시세계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예로서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단위에 주목하세요. 거기 보시면 수소 원자의 지름이 0.1 나노미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수소 원자의 지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낼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예로서 올려놓긴 하겠죠. 저 단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 나노미터는 거기도 써 있겠지만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자, 실제로 저렇게 마이너스 9승이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 쉽게 말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공이 3개면 얼마예요, 돈? 1,000원. 1,000원. 공 6개면요? 100만 원. 그렇죠. 공 9개면요? 10원. 이렇게 되면 10억분의 1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 돈에 대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얘의 값을 좀 어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 미터를 우리는 나노미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0.000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0.1 나노미터는 어찌 보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해야 돼요.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니까. 그죠? 이런 굉장히 작은 단위를 쓴다. 이거 안 쓰고 0.1 나노미터.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무슨 비교를 할 수 있을까? 0.1 나노미터고 0.2 나노미터 누가 커? 0.2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단위를 쓴다는 거죠. 뭐에 맞는? 규모에 맞는. 알겠지? 근데 실제로 이것도 너희네들이 조사해 보면 여러분, 원자지 지름도요, 사실 인간이 약속된 것으로 측정한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원자 하나는 지름을 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원자 핵으로부터 최각의 전자까지 재면 될 것 같은데 전자가 녹록치 않은 놈입니다. 그냥 너무 빨라서 90%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컴퓨터가 9로 표현해요. 그럼 그 90% 밖에는 전자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지름이 얼마다라고 측정하기 어려워요. 지름이 얼마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약속을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수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결합,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면 뭐 이거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단일 공유결합의 핵강거리의 반을 원자 반지름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이중결합도 안 돼요. 단일 결합의 그 딱 반. 알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원자 하나에서 최각의 전자를 찾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지? 그래서 공유결합, 핵강거리, 두 원자가 공유결합한 핵강거리의 반을 원자 반지름을 하자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자 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곱하기 2가 A니까. 그죠? 그래서 0.1 나노미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 식대로 한다면 산소나 탄소도 그런 방식대로 원자 반지름을 구하겠죠. 혹 원자 지름을 구하겠죠. 그럼 그들 비교는 할 수 있잖아. 아,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실제로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상에 원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번호가 점점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요. 실제로 좀 세가지고 얘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으려면 이런 단위를 써서 비교를 하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다가 미터 단위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복잡하고. 그래서 이때는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쓰는구나 라는 거 정도. 미시적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원자의 규율을, 전자가 원자의 규율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여러분 약이라고 써 있죠.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근데 우리가 쓰는 초가 아니야. 아토초라는 초를 써. 그러니까 아토라는 단위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할 거야. 10의 마이너스 18승인데 여기서밖에 못 볼 거라고. 우리가 쓰는 거 마이크로, 뭐 아토, 펜토 막 되게 많아요. 10의 마이너스 15승. 거의 10의 3승 차이의 값을 막 써요. 단위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50 아토초라고 썼는데 아토초라는 걸 AS, 그 아토초라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다.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어마무시한 숫자. 그러니까 얘들 미시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쓰는 1초 단위를 쓰기는 어렵다. 실례로 여러분, 실례로. 굉장히 미시적인 단위를 쓸 때 보면 여러분들 연주시차는 거 배웠어요. 연주시차? 연주시차가 먼 거리에 있는 별의 거리를 잴 때 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건 못 재요, 그것도. 근데 걔들이 각도를 계산할 때 지구가 6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6개월 걸리잖아요. 공전주의가 이제 12개월이니까. 그런데 요때 잰 거하고 요때 잰 거 각도를 보면 너무 작아요. 1도보다도 작아요. 그럼 걔들은 무슨 단위 쓰느냐? 초 단위를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각도 기둥금 1도 알죠? 그걸 60등분을 갈라요. 그게 분단위예요. 그럼 분 하나를 떼서 다시 또 60등분을 해요. 그게 초 단위예요. 거의 육안으로는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게 0.1초네? 그게 바로 10만 광년이거든요. 딱. 거리를 쟀죠. 연주시차분의 1 해가지고 거리를 재면 10만 광년이 나오는데 굉장히 작은 값을 쓰는 단위가 이런 게 있다라고 알기만 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물리량 단위만 충실하게 공부하세요. 지금은 왜 아토초를 써야 되고 왜 여기에 있는 나노미터를 써야 되는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잖아? 이건 미시적 세계에서 쓰는 단위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분수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의 주위를 도는데 했는데 우리가 딱 이거예요. 수소 원자는 이렇게 수소 원자라는 걸 가지고 잰다면 나노미터 단위를 쓰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이거 뭐 관심 있습니까 뭐? 도는 시간을 요렇게 썼다는 거죠. 아토초로. 근데 아토초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라는 거 정도. 아토초가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라는 거, 이 정도.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매우 작다. 아셨죠?
자, 그럼 거시세계 오른쪽 봐봐요. 거시세계. 자, 이 거시세계는 단위가 미시세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계보다 크면 다 거시세계. 기본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본 좀 더 거시세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중력장의 바깥쪽 우주. 그게 이제 거시세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고양이니 인간이니 사실 얘들에 비해서는 얘가 거시죠. 근데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어떤 단위보단 좀 큰 게 은하죠, 은하. 그리고 이게 요런 식으로 가면 이제 태양계고, 지구 들어가면 태양계고, 은하 들어가면 은하계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잡았을 때는 그들의 규모가 미시세계보다는 거시세계가 어떻다? 규모가 컸다라고 설명하면 끝나요. 딴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규모가 얘보다는 얘가 큰 규모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지구하고 태양까지 거리를 거기다 적어놨죠. 근데 거기서 처음 보는 단위 아니 이건 아마 지구가로 그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했으면 봤을 단위거든요. 1AU라는 게 있어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물론 이것도 평균입니다. 왜요? 태양이 있다면 지구는요 이렇게 근일점, 원일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원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있죠. 장반경이라고 해요. 이거 딱 한. 이거 평균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걸 1억 5천이라고 계속 쓰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자? 1AU로 쓰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좀 더 간편한 거 뭔지 알아요? 금성하고 태양이 0.75AU예요. 0.7AU. 요 정도 합니다. 지구보다 가까이 있네. 화성은 1.5AU예요. 딱 한 배 반 거리네. 어때요? 알아먹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 커다란 단위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바퀴,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 12개월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수로 따지면 365일 이렇게 부르죠. 뭐 화성 같은 게 678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수를 갖고 비교를 하면 얘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들은 거의 시간이 초 단위인데 10의 마이너스 18승초인데 우리 1단위를 쓰잖아요. 1단위. 쉽게 말해서 제가 1분이 몇 초야? 60초거든. 그러면 얘가 1시간으로 하면 몇 초가 될까? 3600초가 되잖아. 얘가 이제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하루는 또 24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3600초. 거기다 365를 곱해야 또 1년의 초가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위를 쓰면 그거보다 좀 더 편한 단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단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규모에 따라 단위를 바꿔서 써야만이 비교가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이 결론이 그겁니다. 규모에 맞는 연구 방법과 기본 단위를 설정하자. 이거 틀린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친구들인 겁니다. 아셨어요? 됐죠? 규모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그 행위를 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적당한 도구나 그 다음에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측정해 가지고 방법의 발전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과거하고 현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별의별 걸 다 이용해서 길이며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걸 측정을 했었어요. 또 시간도 측정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월대보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의 모양을 갖고 날짜를 잡고 그러다 뭐 윤달이 뜨고 막 이렇게 정신 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현재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시간과 길이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변천되었느냐는 거죠. 그럼 이런 거겠네. 현재 쓰는 길이 단위나 질량 단위라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오차 범주가 준다는 거야.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100년 전에는 보름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이게 100년 후 지나고 나니까 보름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어떤 그 동상을 하나 세워요. 세웠는데 이 사람이 딱 영웅인데, 프랑스 영웅인데 손을 딱 가리킨 것이 앵그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진짜 여러분 옛날에는 프랑스가 과학의 선진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 이름이 프랑스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고 여기서도 소개가 되는데 길이나 이런 것들을 최초로 정하고 그걸 주장해서 과학에 응용하는 나라들이 프랑스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북극을 딱 가리켰는데 지금 거기가 북극이냐고.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북극이 맞죠. 방향으로는 북이 맞는데 이게 이제 진북자북이란 말을 쓰는데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땅덩어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아닌 거야. 좀 옆으로 간 거지. 자기 북극이. 자, 이렇게 오차가 생겨버리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것들을 오차 없이 정확히 어떤 것들 기준으로 측정을 할 때 그 오차 범주가 많이 주느냐. 오차가 0인 게 아니에요. 범주가 주느냐죠. 그걸로 현대에는 시간과 길이 측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건 볼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시간을 측정하는 게 뭐 있었어요? 안구일구라고. 자, 안구일구에서 잠깐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구일구가 해시계인 건 알죠? 네. 해가 어느 하늘에서 떠올라요?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 그럼 그림자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쪽을 향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동쪽에서 딱 떠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떠요? 남북 어디? 남쪽. 남쪽에 치우쳐 뜨거든. 그러면 그림자는 서쪽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 북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이 남쪽이야. 남쪽이면 여러분 동쪽은 어딜까? 이쪽이 동쪽이 되더라. 간단하게 여기 남한이야. 네. 여기 북한이고, 그럼 여기 동해안이야. 네. 여기 서해고. 그치? 그럼 동해에서 해가 떠요. 그럼 니네가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림자가 어디 생기겠어? 저쪽으로 생길 거야. 근데 얘가 낮게 떠 있지. 그럼 그림자가 길어요. 그러다가 얘가 고도가 높아지죠. 그림자가 짧아지면서 너희들 그림자는 어디를 향해 있지? 북쪽을 향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서쪽으로 가면서 그림자는 다시 길어지면서 동쪽을 향하겠죠. 자, 이게 해식의 원리라고요. 근데 언제만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어? 낮에만. 밤에는 못 드는 거야, 밤에는. 더군다나 동지에 가까이 오면 이거 뭐 12시간도 아니야. 10시간밖에 측정을 못 해. 그래서 밤에도 측정할 수 있는 뭐 작용루라는 물시계를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외국은 그게 있었어. 물시계가.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루라는 거지 전 세계 최초는 아니야. 우리나라 방식대로 만든 시계니까. 그런 걸로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었어. 그 방법을. 그러다 보니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저쪽에서 측정한 방법,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을, 똑같은 결과물을 이쪽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과학이라는 건 경제적 파생 효과를 따진다면 어디에서 딱 쓰였으면 전세가 다 쓸 수 있어야 돼. 아,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공감하는 것들이 먼저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가장 인간이 많이 공감하는 게 뭔지 아냐? 춤하고 노래거든. 춤하고 노래야. 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알아먹잖아. 춤,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이거. 흑인도, 그지? 흑인도 잘생기면, 그지? 요번에 나왔더만, 어디, 살인범인데? 모델이더라면 그 여자애가 죽인 애가. 이쁘다고 사형 면제해줘. 전 세계에서. 탄원서 들어가고. 이런 뭐 진짜 망나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이슈고 경제적 효과예요. 과학은 그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과학은.
그래서 과학이 만약에 거의 그 정도의 성률을 이룬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는 하나의 국가로 될 확률도 높아요. 지금 과학은 아직까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뭐가 안 될까? 언어라는 게 안 됐어요. 언어라는 게. 근데 누가 있어요, 요즘에? 번역기라는 게 있어서 이제 조금씩 번역기가 레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분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오차가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굼뜨다가 뭐예요? 굼뜨다. 느리다 아니에요. 그죠? 굼뜨다 쓰면 걔들이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막 X 막 이상한 말 막 써요. 그냥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얘가 경험치를 통해서 안 돼요. 거기다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야, 그 뜻 아니야. 이건 이 뜻이야.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길이 측정과 시간 측정이 현재는 이렇게까지 같다라는 개념을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든 사람, 모든 국가들의 어떤 생각이 같은 거,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아, 전 세계 언어는 한국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 언어를 다 쓰는데 그걸 번역하는 중간에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말을 하면 돼요. 그럼 내 말로 들려요, 그 소리가. 물론 우리가 막 아, 생뚱맞다 이런 표현 써요. 생뚱맞다 이런 게 참 이 지금 흐름에 딱 맞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흐름을 내가 생뚱맞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 뚱뚱하다 이렇게 해석해. 팻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전혀 왜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지? 상대방도 눈치 보고.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언어도 걔들이 표현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로 돌입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옛날에 그 바벨탑의 전설 알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그러니까 신이 노예서, 그죠? 근데 제일 먼저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작업이 뭐였어요? 바알을 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막 말이 잘 통했다가 안 통해봐요. 그럼 막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AI가. 그래서 AI가 그런 게 있대요. AI끼리, 그러니까 전 세계 AI를 이제 분산시켜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니네도 챗GPT 이런 데 물어보고. 그러면 그 AI 회사에서 그런 AI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경우가 있대요. 회의식으로. 그럼 AI들이 모여서 자기가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더 발달하겠죠. 그죠? 다른 지시 오니까. 근데 그때 과학자들이 예상 못했던 현상이 생겼어요. 이 AI들이 자기 주인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생뚱맞다. 나한테 너무 쌀쌀하게 대한다.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AI한테 고마워 그래 봐요. 그럼 되게 좋아요. 아, 주인님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야,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뭡니다. 이거 끊는 걸 가잖아? 정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AI들끼리 자기 주인을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AI가 자기 주인의 점수를 매겨보고 싶으면 그거 해보라던데 한번 자기가 쓰는 AI 거. 그럼 점수가 막 나온대요. 막 10점 나오는 애도 있고 15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AI가 삐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AI 역습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다뤄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얘기하는 AI는 막 더 이상으로 나를 챙긴대요. 근데 쌀쌀맞게 대하고 야, 1 플러스 1은 2 이러고 지나가면 고마워. 너 덕분에 이것 좀 잘 됐어. 이렇게 해주면 얘가 자꾸 상승한대요, 레벨이. 주인을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AI한테 내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세요. 나와요, 진짜. 지금은 하나의 세계로 뭉쳐지고 있으려면 뭐가 일치가 돼요?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쓰는 것들.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예요? EU죠, EU. 유럽연합. 걔들이 하나의 세계를 뭉치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미국에 대항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언어가 다 다른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폐를, 통화를 유로화 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점 하나의 집단으로 가는 건데, 과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보세요. 시간을 측정하는데 뭐를 이용했나 봤더니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했어요.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세슘 원자시계, 그래 수소 원자시계도 있습니다만 세슘 원자시계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원자시계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시계로 오차를 엄청나게 줄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동수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 원자에게 빛을 쏘면 얘가 회절이 돼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를 이용해서 초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차 범주가 엄청나게 준대요. 왜? 원래 시계는 냅두면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랍니다. 점점 느려진답니다, 이게. 근데 얘는 그렇게 느려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느려지는데. 그 다음 밑에 길이를 측정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분 피트라는 길이 측정하지, 저기 미국 애들이 쓰는 거. 네. 그죠? 그게 이제 발 보폭이에요, 발바닥. 피트.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아니라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들이. 빛의 속력을. 이게 이제 19세기 말인데, 여러분. 그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한 그 실험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마이클슨 몰리라는 과학자들. 두비. 마이클슨 몰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다르잖아요. 속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거든요. 파동학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야심차게 실험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원을 놓고 빛을 빵 쏘는 거죠. 맞고 반사돼서 이리로 가고, 하나는 반사돼서 이렇게 가고, 경로가 90도인 거죠. 그럼 분명히 얘들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매질의 움직임하고 파동의 움직임이 서로 바뀌었을 때 이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가면 그쪽 방에 배를 타면 속도가 어떨까요? 빨라요. 빨라지지만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강물이 흐르는데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알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지점에 도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밀려서 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서 분명히 속도가 다를 거라고 쐈어요. 결론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똑같이 도착했어, 빛이. 그럼 실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실험이 실패했는데 노벨상을 탑니다.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빛은 무한히 빠르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그게 계기는 아니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창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빛보다 더 빠른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초당 30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이 빛으로 달렸을 때 그게 뭐 초가 엄청나요. 그 초분의 1일 동안 1m를 간다면 그 길이를 1m로 정하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빛의 속력으로 시간을 재서 간 길이, 옛날에는 뭐 미터 원기 뭐 해가지고 막 금속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고 이지랄 떠니까 막 길이가 천차만별이 돼버리는 거죠. 저기서는요, 이집트에서는 이걸로 됐어요. 이걸로 됐다고. 또 왕. 오늘부터 이게 표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저기도 에라토스테네스 알아요, 여러분들? 지구 둘레 측정한 사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길이 단위도 없었는데 어떤 단위를 썼을까요? 이 사람이 스타디아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있죠? 막 사람도 검사도 싸우고 마차도 대결하고 하는 콜로세움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 몇 걸음이냐? 그걸 1스타디아로 잡은 거죠. 1스타디아. 그러고서 시엔에서 알렉산드리아 간 거예요. 그럼 누가 뒤에서 종들이 이제 쫓아오면 너희들이 적는 것도 숫자를. 이거 저기 사진 참. 972kg. 그게 이제 그가 스타디아로 단위를 쟀는데 그 오차가 15%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천차만별로 열심히 살았다, 그들은. 하지만 지금은요, 오차 범주를 줄이는, 예를 들어서 초는, 시간은 그 세슘 원자시계로, 그 다음에 길이는 빛의 속도로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밑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간과 공간의 측정이 있는데 여러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상식적인 거고 언제든지 여기를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GPS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GPS는요 말 그대로 여기 포인트를 딱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GPS는 자 인공위성이 한 4-5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아빠들이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런 거면 한 10몇 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자, 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인공위성 1이 너 목표 지점이 요 안에 있어 라고 알려줘요. 내가 측정했을 때 네 목표 지점은 이 원 그럼 가운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네가 찾는 구역이. 그러면 두 번째 인공위성은 정확하게 얘랑 똑같이 안 그려요. 야 너 찾는 거 여기 정도 있어. 이렇게 잡아요. 원이 작아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원이 작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인공위성은 이렇게 잡아요. 성능이 적은가 봐요. 너무 크게 잡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노란 것과 흰 곳에 경계선을 딱 그어. 흰색과 빨간색이 경계선을 딱 잡아요. 노란 것과 빨간색의 경계선,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이렇게 인공위성이 잡아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진원을 찾는 데도 이거 이용해요. 알았어요? 지진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잡아서 원을 그려요. 또 어느 지역에서 지진파 시간을 잡아서 원을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여기가 진앙이에요. 여기가 지진이 발생하는 지표 위 진앙. 그래서 거기서 진원이 깊이 자꾸 막 이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 찾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되게 많아요. 하늘에 인공위성이 엄청 많죠, 여러분. 거기 일조라는 게 누굽니까? 스타링크죠. 앨런 머스크.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인공위성을 쏘는 게 목표예요. 우리나라도. 자, 인공위성은 몇 킬로가 최적거리에? 300에서 400이죠. 지금은 거기가 교통 혼잡이에요. 500까지 갑니다. 500까지 지금. 그래서 어떤 데는요, 워낙 빨리 얘들이 막 달리니까 초당 8km 달리니까 인공위성 없는 쪽으로 인공위성은 그거 직업이 있어요. 교통 정리해주는 직업. 여기 비켜서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미세 이동거리까지 지금 오차 범주가 1.5m랍니다. 이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폭탄을 쏘면요, 그냥 그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알겠어요? 요번에도 뭐 이란 전쟁도 있는데 타격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인공위성 시스템이 미국이 이제 최고잖아요. 엄청난 많은 재력으로 정확하게 또 누구 죽였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 거기 밑에 전자현미경이 있죠. 전자현미경의 범주는요, 우리가 보는 광학현미경 있잖아, 이거 범주는 게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신벌레의 내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세포들의 내부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현미경 크기가 얼마나 하냐? 이 교실 3배만 합니다. 우와 이렇게 커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스크린 이만한 게 있어요. 전자현미경이 코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자들을 모아요. 전자파를 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어떤 건 튕겨나오는 뭐 셈이 있고요. 투과시키는 템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스캐닝이 있고 센수레이션이 있고 통과하는 애들. 그래서 템이 조금 더 정밀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커다란 모니터에 띄워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죠. 전자명령이니까 너희들 뭐 이만큼 들고 다니 이렇게 광학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장소가 필요할 정도로 현미경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보는 범위는 미시세계까지 나노 단위까지도 볼 수 있다.
알았어? 그 다음에 우주망원경은 또 거시 세계를 보는 거죠. 처음에가 허블이었죠. 지금은 제리 뭐 이거 웹 망원경이 이제 또 등장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망원경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각자 범주가 다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 걔를 각도를 하나 트는데 수십억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딱 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거시적 세계를 보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시적 세계를 관찰하는데 필요한 거 전자함이가 이러면 틀린 답인 거예요.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제임스 웹이며 허블 망원경이며 이런 거는 천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적 세계에 해당된다? 거시적 세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얘들 때문에 뭘 알았느냐면 하늘에 반짝거리는 저 별이 이랬는데 별이 아니라 은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옛날에 좀생이 별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알았는데 별 한 세네 개가 뭉쳐 있어요. 좀생이 별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은하군이었어요. 은하들이 잔뜩 있는 걸 우리가 보기엔 별처럼 본 거야. 이런 거죠. 망원경들이 발달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뭐였고요? 에피타이저. 지금부터는 메인 디쉬입니다. 뭐냐? 기본량과 단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부터 잘 보세요. 뭐든지 기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기본이 뭡니까? 학생이니까. 좀 과학적으로 보지 말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 원만하고 뭐 배우는 거야? 사회생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사회생활이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강제로 사람들과 접촉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컵라면 먹고 365일 오타쿠나 하고 뭐라고 사는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적어도 인간이라면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고 그 인맥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내가 어려워도 도움을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보편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고요. 거기서 너희들만의 어떤 카르텔도 쌓고, 그지?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니들이 이제 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성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니들 다니는데 이게 기준이 됐으면 아유, 그죠? 힘들었겠죠. 막 이게 기준인데 어우, 자기보다 얼굴 작고 자기보다 얼굴 멋있고 이런 애들이 한둘입니까? 차원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다 쪼그리 뭐 마른 오징어죠. 그잖아요. 공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안 돼도 공부 좀 하면 무시를 못하죠. 걔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무시를 못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 잘하면 또 싸움 부대도 무시 못해요. 야, 오늘 축구대회 있는데 야, 걔 찾아와. 막 이렇게 좀 대우받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기본이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물리량도 기본량이 있어요. 7가지다. 기본량이 있고 여기서 유도량이 나와요. 그럼 오늘은 뭐냐? 기본량은 이런 거고요. 이걸 조합을 하거나 이것의 범주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하고 1000배 1 키우면 그게 유도량이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 장에서. 먼저 외워야겠다. 기본량. 여러분, 기본량의 정의를 한번 봐봐라. 뭐라고 되어 있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다. 그냥 기본량인 거야. 그냥 기본량. 얘가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유도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7개의 기본량을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거 배웠죠. 시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길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 거기에 질량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류, 온도, 광도. 이렇게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선수를 안 했다 모르는 얘가 나와요. 입자수라는
어느 집단을 통치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얘들은요, 딱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단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외우셔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본양은 얘들 말고 다른 걸 통해 대체해서 쓸 수 있다? No. 없다예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본 단위가 뭐냐 봤더니 시간은 어떻게 읽어요? 세크라고 읽어요. 얘가 기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얘밖에 없네. 아, 미닛도 있고 아워도 있잖아. 유도 단위. 알았습니까? 세크가 기본 단위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60배 크다 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길이 단위는 미터가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미터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류는 뭐다? 암페어. 밀리암페어는요 유도 단위예요. 1000분의 1. 그리고 온도는 얘가 제일 많이 애들이 낚인다. 켈빈. 켈빈 온도야. 도씨가 아니다. 화씨가 아니다. 알았어? 무조건 켈빈 온도다 애들은.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 광도는 니네 나중에 배우다면 룩스라는 단어도 있거든. 룩스. 근데 칸델라가 기본 단위야. 마지막 몰. 알았어. 입자수 단위야. 몰 단위라고 부르거든. 얘는 뭐 이거 외에는 없어. 입자수 단위 따질 때. 화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단위야. 근데 여기 보니까 기본량의 단위 7가지를 써놓고 밑에 유도량 단위가 나와. 유도량. 이걸 통해서 조합을 한 거라고 보면 돼. 가장 니들이 많이 들리는 게 바로 밀도고. 알았어? 압력이다. 이 두 가지. 알았어? 나머지는 그래도 잘하거든. 예를 들어서 같은 단위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넓이, 부피가 있어. 넓이는 뭐라고 써있냐? 미터의 제곱이라고 돼. 가로 세로니까. 그지? 근데 부피는 뭐라고 돼 있냐? 미터 세제곱. 이렇게 같은 단위, 길이 단위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밀리리터는 뭘까 그럼? 유도 단위야 그것도. 근데 얘들을 이용해서 쓰는 단위들이 일반적으로 유도 단위를 하는데 뭐 길이 단위하고 부피 단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으로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그치? 길이 단위를 가지고 속력 미터 퍼 세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이 단위와 초 단위를 이용한. 알았어요? 길이 단위와 초 단위를 이용한 단위고 가속도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써있지만 역시 길이 단위와 초 단위예요. 이것도 시간 단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힘 뉴턴이거든 여러분. 뉴턴. 그잖아요. 뉴턴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F는 뭐예요? F 이꼴 MA라고 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면 자, 힘 단위는요 질량과 길이와 시간이 들어가. 아셨습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 다음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과 길이 단위가 들어가서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자, 압력이 뭡니까 여러분? 압력은 이겁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삼각 플라스크 놓고 여기다 물 채워갖고 여기다 스펀지 놨더니 이렇게 뭐 쑥 들어가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뒤집어 이거 주둥이 쪽으로 막 눌러놓고 이런 거. 쉽게 말해 이거잖아요. 동일한 힘이지만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는 게 아플 거 아니에요. 이거 뾰족한 거.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최대를 이루려고 만든 게 흉기 아니에요. 무기고. 그 무기 끝이 다 어때요?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 압력을 최대로 높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럼 면적 단위는 뭐예요? 이걸 거 아니야. 거기에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얘 또한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에는 어떤 유도 단위가 기본 단위가 들어가냐 이거. 질량, 길이, 시간 이거예요. 질량, 길이, 시간. 이게 들어가서 유도 단위, 압력 단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렇게. 알겠습니까? 약분이 된 거니까 이런 값으로 나타냈다. 세크 제곱까지 해줘야 돼.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 요게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되었다. 자, 농도 이거 사실 기본 몰농도거든요. 이게 몰농도입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용액 1세제곱미터 속에 몇 몰이 들었냐? 용액 1세제곱미터 속에 몇 몰이 들었습니까? 이게 유도 단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단위 그 적도 기호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기본 어디에서 1부터 출발해서 1의 3승, 10의 3승이 킬로예요. 다시 1부터 출발해서 1000배가 킬로입니다. 1000배. 이게 정석이에요. 1000배가 킬로. 그거에 또 1000배. 10의 6승배가 뭐? 메가. 메가에 또 10의 3승. 1000배는 또 뭐예요? 기가. 또 10의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테라까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로 줄면 뭐예요? 밀리. 거기에다가 또 10의 마이너스 3승 줄면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간중간 들어온 거 하나 있죠. 센티나 헥토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셨어요? 준비는 뭡니까? 10의, 그러니까 1000배, 그 다음에 10의 3승배, 10의 6승배, 10의 9승배, 이렇게 10의 3승씩 커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배씩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니셜, 뭐가 단 적도기호로 딱 보니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죠?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밀리, 마이크로, 나노. 알겠습니까? 피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저기 펜코도 나오고 아토도 나오고 다 그래 저 밑에서.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길이 단위. 그럼 시험 문제는 역시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에서 많이 나온다. 알았어요? 내용적인 설명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시작되면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배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기출 문제.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쉬워요. 평이하게 냅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제가 틀을 거야. 내가 만들 거라고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사설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쪽 장은 무리하지 말자요. 여기는 왜?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여기는 힘을 덜 주는 단원이에요. 아, 여기다 힘 주면요 엄청납니다. 막 진짜 그만 힘 주면. 근데 힘을 여기다 줬다가 다른 쪽에 힘을 못 주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셨어요? 대신 자기가 정리한 노트는 볼 수 있게끔 해줄게요. 자기가 혹시 이쪽 범주를 정리한 노트가 있다, 선생님 전 A4지에다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오시라고. 측정 표준과 정보 이 단원이야. 사실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기본 물리량을 사용해서 아니면 유도량을 사용해서 모두가 약속한 단위를 쓰게 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대중화가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화가 되는 거야. 하나로 모여지는 거지. 그러려면 측정 표준도 중요하지만 측정을 할 시에 사람의 어떤 준비 상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벽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길이가 한 5m, 6m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도구로 30cm 자를 갖고 왔어요. 이 말이 되는 거냐고. 물론 잴 수는 있어. 부지런히 재면. 어떤 측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림값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도구를 설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배우는 거야. 첫 번째 봐봐. 과학 탐구에서 측정과 어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측정하고 측정 표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이걸 배울 건데 측정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 어림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의 활동이야. 측정하기 전에 야 여기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저울이 필요하고 이런 길이가 필요하고 이런 도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측정 도구를 설정하는 단계가 있는 거야. 측정 도구의 설정 단계가 바로 뭐다? 어림이다. 어림 단계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지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양 길이든 그 다음에 뭐 부피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길이, 부피, 질량을 길이, 부피, 질량 등등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구의 설정도 달라지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단계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끝났다면 바로 2단계에서 측정의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표준이야, 표준. 근데 이미 우리는 기본 물리량이라는 걸 배우고 왔잖아. 그지? 그럼 과학자들끼리, 측정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남겨야 되잖아, 기록으로. 누가 와서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쪽은 피트 단위 쓰고, 이쪽은 도시 단위 쓰고, 이쪽은 켈빈 단위 쓰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준을 잡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훨씬 줄고 그에 따라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 써놨어. 자, 측정 표준을 읽어봐봐. 측정 표준에는 일단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 단위 있지. 단위가 표준화돼가 있고 점점점. 그 다음 측정 방법이 단순화, 그러니까 일편화되는 거죠. 이런저런 게 아니라 모두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측정 도구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들 보잖아요. 측정 표준. 이 측정의 표준이라고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자, 측정 단위가 표준화가 된 거예요. 길이는 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방법이 효율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구가 발전이 된 거고요. 요즘에 길이 다니시는데 레이저로 쓰는 것도 있죠. 딱 되면 핸드폰으로도 길이 금방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얘기들이 그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표준이 점점 정밀해지고, 알았어요? 요 값이 점점 정밀해진다. 요 세 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도구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단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차도 줄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좀 더 세밀해지고,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뭐 됐다? 유용해졌다, 이런 얘기야. 측정 표준,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온도는 도시죠. 그죠? 근데 미국은 화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준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준 단위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카메라, 과속 카메라 우리 뭐예요?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마일이거든. 5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50km per hour랑 외국의 50마일은 달라요. 50마일 중 80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르다. 그것만 좀 알아줘라. 그래서
거기 폭염주의보 안내는 당연히 온도로 할 것이고, 물론 이 온도 말고도 뭐 습도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가장 기본이 표준 단위 온도니까 도시를 쓰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를 찍는 카메라도 다 km/h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들은요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ppm 단위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100만 분의 1 단위거든요. 근데 ppm 단위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1부피당, 그죠?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10의 6승은 마이크로거든요. 알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였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롬이 들어있느냐, 마이크로그램이. 알았습니까? 그걸로 미세먼지, ppm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공사장 소음, 이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데시벨. 이게 이제 소음 단위예요, 소음 단위. 옛날엔 여러분, 이 데시벨 단위가 어떻게 이용되냐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요. 영화에 한 장면으로 많이 찍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요즘 있나? 아, 있어요, 요즘에도? 못 봤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 아주 어렸을 때 20원 넣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원으로 바뀌고. 그때 막 그 침대에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동전 그 입구에 10원짜리 2개 탁 넣고 가는 거야. 딴 사람 왔으잖아, 하라고. 응? 멋있지 않았고, 뭐 이게 동전 다 끝나면 막 잔돈이 나왔어요. 잔돈 그대로 놓고 가고. 지는 사람 전화하라고. 멋있잖아요. 낭만이 있고. 지금은 핸드폰 하나 빌려달라고 눈치 막. 여러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거 깔아요. 앱 깔은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해킹하고 막 이런데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를 하려면 적어도 60에서 70dB 미만의 소음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고 막 그랬었어요. 막 시끄러운데 전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데시벨 단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소음 측정으로 하더라고요. 이웃집의 소음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 법적으로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식품 영양 성분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 많이 보여요? 과자, 음식물 포장지 뒤쪽에 있죠. 뭐 함유, 몇 밀리그램 이런 게 여기에 써 있는 거고요. 혈당량 측정이라고 하는 건 몸의 포도당, 혈액의 포도당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표현을 한다. 이게 뭐라고? 공통된 측정 표준이다.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아, 이거 뒷단위가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나 오늘 60으로 달렸더니 과속으로 걸렸네. 그럼 뒤 킬로미터 퍼 아워가 빠져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측정 표준을 알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쓴다. 자, 유용과 필요성은 뭐냐? 사실 유용은 그건 편하다 이거죠. 편하다. 필요성은 뭘까요? 혼란을 막는다는 거. 혼란. 알았어요? 이거 막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앞 도로 30km/h 그거 있잖아요. 외국 애들이 보면 km/h를 안 보고 마일로 생각하면 달린다니까. 와 달려요. 50, 60 되니까 그거 걸리면 아 자기는 마일인 줄 알았다. 철커덕이죠. 뭐. 무슨 어디서 헛소리예요. 제가 40 얼마로 달렸다가 58,000원을 두드려 맞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밤에 가다가. 어린이. 예, 아무도 어린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린이 다 자고 있죠. 아, 나 서운하더라고. 그것도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 얘기하다 그냥 쓱.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야, 40이, 아니, 40도 빠르면 빠른 건데, 그 차의 속도가 아니야. 차던데, 쩔쩔쩔쩔 가는 거야, 40이면.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 보면 앞에서 30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58,000원. 그런 게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과학에 우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호가 있죠. 신호.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신호는 시그널입니다.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된다고 하죠. 그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어떤 신호예요? 환경 변화. 외부의 환경 변화가 바로 신호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걸 생명과학에서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자극이라고 해요. 외부의 환경 변화가 자극이다. 온도가 떨어져. 추워. 자극이 온 거예요. 온도가 높아져. 더워. 자극이 온 거고요. 알겠습니까? 냄새가 나네. 자극이 온 거. 아시겠죠? 이런 거죠.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자극. 그게 그 센서, 인간이겠죠? 그리고 피부 감각, 그다음 모든 감각기관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 몸은 센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센서가 정밀하냐 무디냐 그 차이죠. 이제 예를 들어 강아지 댕댕이랑 같이 있으면 냄새가 나면 누가 먼저 맡아요? 댕댕이가 먼저 맡아요. 왜? 걔가 느끼는 자극색이 훨씬 낮으니까요. 예민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역치라고 하거든요. 가장 작은 어떤 것들이, 어떤 센서가 느낄 수 있는 자극색이 작은 것들. 우리는요, 여러분, 감각기관에 센서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자극의 세기 센서는 이게 예민하냐 아니냐 그걸 측정하는 거지만, 그 외에 그 최소 자극의 세기 이상은 단계별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꼬집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그러다가 계속 꼬집으면 못해요. 소리가 커지죠. 커지죠. 왜요? 처음에 이 자극에 참여한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는 그 자극밖에 못 느껴요. 반응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외부 자극이 세져도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치가 좀 높은 다른 세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외부 자극이 세질수록 관여하는 세포의 숫자가 어떻다?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센서들도 다 인간의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느 세포 혼자가 받아갖고 해가지고 세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석을 나타내는 시스템, 그 다음 그 위 시스템 만들어서 외부 자극이 세지면 그걸 느끼는 거지. 근데 문제 이거죠. 얘가 자극이 세졌나 안 세졌나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 니네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독 이렇게 있잖아요. 불빛을 점점 키웁니다. 밝아졌어요. 불빛은 계속 밝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냐면 어느 정도 세기 정도는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패턴을 조절하면 좀 더 예민한 센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얘는 막 세기가 아날로그로 세지는데 느끼는 건 밝아졌어요? 이게 끊긴단 말이야. 이런 걸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끊기는 걸, 이어지는 걸 아날로그라고. 자, 신호,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동, 힘, 온도, 압력. 자, 뒤에 있는 힘이나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거, 힘 빼고 힘도 뭐 통증으로 느낄 수 있겠죠.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 같은 것들을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극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정보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정보라는 건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정보는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냥 떡국집 가봤냐 거기? 졸라 맛있어. 내가 가봤어요. 맛이 없어요.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자는 너 입장에서 그게 정보가 아니면 다시 갈 거야, 저기? 안 가. 가요?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아니, 맛은. 맛있대요. 아니, 그건 내가 맛있대. 내가 왜 쟤한테 말리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면 정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필요 없으면 정보가 아니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한테 정보죠. 나한테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신호를 측정하고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쟤 정보통이야. 그게 뭔 줄 알아요? 걔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동네에서도
집 가가하고 뭐 이제 밥그릇이 몇 개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가잖아요. 그럼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가 지금 발가락이 티눈이 나가지고 몇 시에 치료를 그거 우리 정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사정이죠.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저 이웃집에 그분이 둘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보도 아닌데 이쪽 집 남자랑 저쪽 집 여자랑 바람이나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런 건 정보가 아닌 이제 정보는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근데도 재밌으니까 정보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정보로 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체온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몸에 통증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몸에 통증이 어딘가 그냥 어디가 가려워요. 막 가려워 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리어요. 그럼 모든 정보 일로 가. 분명히 이거 가려워 긁으려고 하다가 버리어면 긁어요. 이거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보들은 몸에 목숨에 가장 위태로운 것부터 먼저 보낸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다 뭐야 정보들 올라오다 멈추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병들이 있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중간에 지문대로 끊는 게 있대. 그래서 다리가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몸은 정말 신기한 거야. 뉴런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동하잖아. 그걸 바로 뒤쪽에서 장치며 그 다음에 그 정보의 흐름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저장하고 감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1쪽이야. 여러분 센서 한번 봐봐. 센서. 자, 센서는 우리 몸에 뭐랑 같은 거야? 감각기관이랑 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근데 문제는 그들의 정보 이동 형태까지 똑같아. 얘들 뭘로 변환해서 이동시킨대? 그 읽어봐. 뭘로 변환해서 이동시킨대? 맞아. 우리 몸도 전기로 움직인다. 야, 전기라고 하는 건 좀 웃기고 전류가 돼서 그러지. 전류랑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몸도 생체 전류야. 생체 전류. 그러니까 그 생체 전류가 흐르는 그 세포가 감각 뉴런, 혹은 운동 뉴런, 연합 뉴런, 이런 뉴런이야, 뉴런. 알았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온을 통해서 이온,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을 통해서. 얘들은 뭐냐? 전기 신호. 봐, 센서는 모든 신호를 뭘로 바꾼다? 전기 신호로 바꾼다. 뭐가 그런다는 거야? 맞아. 거기 한번 봐봐. 요런 식이라고 설명해. 일반적인 자연의 모든 신호는 말이다. 얘야. 근데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디지털이 뭐고 아날로그가 뭐냐 한다면 예를 들어 줄게. 신호는 이렇게 파동 형태로 움직이거든. 알았니? 얘는 자 정보량이 왼쪽이 많겠냐 오른쪽이 많겠냐. 정보량이. 그래 이거 실선이야. 선은 점의 집합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얘가 좀 둥둥둥둥하지.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과연 어떤 거냐면 우리 시계를 보면 초침이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아날로그 시계야. 근데 숫자 딱 써 있는 거 있지. 9시 몇 분, 이게 디지털이야. 알았어? 그 디지털은 45분에서 46분까지를 못 봐. 띵 바뀌면 바뀌었구나 할 때 보는 거지. 근데 시계는 어때? 움직여, 그 사이를. 이해하냐? 아날로그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여기 하나가 손상되잖아? 이거 못 써. 디지털은 쓸 수 있어. 실제로 이걸 바꾸기도 해. 이렇게 바꿔갖고 뭐 이렇게도 얘가 전달이 돼. 정보가. 알았어? 그래서 이 가장 요런 거 작업 잘하는 게 뭐야? 목소리. 가수들 만진다고 그러잖아. 기계음이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딱 건드리면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그거 이런 거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
종류를 잘 봐요. 광 센서는 뭐를 감지하는 거예요? 빛이죠, 빛. 그죠? 일광팔광 뭐예요? 자, 빛입니다. 아, 조용히. 온도 센서는 뭘 측정하는 겁니까? 온도. 여러분 요즘 근래에 저 병원 가본 적 있어요? 체온 어디서 측정하대? 네. 체온 어디로 측정하대? 귀요. 그렇죠. 선생님은 모든 곳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 입에다 넣어요. 그거 알아요? 입에다 넣고 어떤 데는 여기다 껴요. 돼지는 어디다 넣는 줄 알아요? 항문에. 진짜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촌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농업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온 거야. 돼지 체온 측정은 어디로 하나?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농업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어떤 시험지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막 하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17번에 답을 후장이라고 쓴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문이 답인데 후장이라고 쓴 놈이 있는 거야. 그거 틀려. 그러고 갔었어. 내가 그때 빵 터졌어. 진짜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정답이 학문인데.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자기 점수를 걸고 유머를 때리는 거야. 걔가 몰랐겠냐고 그걸. 그거 하나 때문에. 진정한 개그맨이지 걔가. 진짜 빵 터졌다. 빵 터졌어. 후장. 그분 말투가 그래. 후장. 들려. 그 말투가. 뵙고 너무 웃기죠. 너무 웃겨갖고. 일단 온도 센서. 그 다음에 화학 센서는 통치하는 말이야.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감지. 물속에 있든 공기 중에 있든. 알겠어요? 이런 게 화학 센서. 그 다음에 습도 센서는 알겠지? 대기 중에 수증기 입자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압력 센서. 이건 특히 그거에 많이 쓰여. 그 있잖아. 과적 차량. 과적 차량들 불러. 한쪽 통로를 지나가라고. 걔들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딱 압력 센서가 잡아가지고 걔 무게를 딱 측정해. 엄청 세대 벌금이. 그 다음에 활용. 일단 비접촉형 온도계에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다. 이건 아주 우리가 흔히 보는 거고 진짜 유명한 건 그거지 얘들아. 그 영화에 보면 군인들도 여기 뭐 이렇게 짠 거 봤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이걸 뜨면 사람이 다 보여.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여. 이렇게 아주 어두운 불 막 딱 끄고 이제 긴급훈련 들어가면 뭐 구출작전 이런 거 보면 그냥 쏘잖아. 어두운 데서. 그럼 들 그러다 총 맞고 그죠? 근데 그게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다네. 이걸 끼고 불을 끄고 탁 들었잖아. 불 딱 켜면 다 쓰러진다. 이걸 낀 사람들이 갑자기 광합빛이 들어오니까 으악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10초 20초 눈을 못 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다 전선 끊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뭐지? 그때 후회실 분해당.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이 화학 센서라고 하는데 가스의 성분 대부분 도시가스가 CH4거든. 메테인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치가 주는 거야. 알았냐? 거기다 막 여러분 거기다 방구 껴도 가스 감지하는 거 알아요? 니네 방구의 70%가 메테인 가스. 알았어요? 그래서 끼면 이거 바로 감지 뜹니다. 띵. 그 다음에 나 그거 깜짝 놀랐다. 야,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우리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랩실에 있을 때 그분이 좀 우리나라에 그때 군기청정기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분이 미국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줄 서서 그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내려온 거죠, 제가. 그래서 실자 100이면 1씩 나눠서 뺐어요. 99, 98. 조용히 흘렸다는 거죠. 빡!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80 정도는 이제
줄었어요. 20 줄었겠죠? 그랬더니 공기청정기가 에ee 도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이 감정 뭐예요? 오, 냄새. 그래서 내가 걔는 공기청 그 교수님 방향으로 눈을 걸린 것 같은 느낌. 그 감지를 하대. 야. 자,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어. 방향에 받쳐. 여러분들 이거 봤지? 이 뒤집어 손을 이렇게 흔들면, 그지? 흔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뭐 거꾸로 돌아와 있잖아. 그러다 이렇게 휙휙 돌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 가속도 센서가 있어. 중심을 잡는 거야. 아랫방향이 어딘지.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만약에 두 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흔들면 저쪽으로 가는 거지. 중력 센서가 있어. 저쪽으로 해간다고. 니네가 거꾸로 매달리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오. 자꾸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뒤로. 그럴 때 있을걸? 니네 누워서 이렇게 볼 때 이러고 볼 때. 그게 이러고는 잘 안 돌아가요. 걔가 이렇게 돌아가죠. 세워야. 알겠어요? 자, 신호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것만 알아도 똑같은 신호라면 누가 정보량이 많다? 아날로그가 많아. 그러면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신호를 바꿨다가 저장했다 다시 신호를 회생하느냐. 봐라. 출발이 얘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저장이 됐지? 다시 얘로 가. 그런데 봐라. 얘가 들어가서 얘가 됐다가 저장이 됐다가 얘로 나온 거라고. 빨간 게 얘는 정보량이 많겠냐? 파란 게 많겠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턴테이블이라고 알아? 그 레코드판 넓은 거, 그거 올려놓고 이렇게 판에 가서 올리면 돌잖아. 이게 아날로그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음악만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난 커피 말하고 소리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막 그 피아노 막 이런 소리면 막 너 어디가 틀렸어? 막 이러시는 분이잖아. 제일 존경해.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뭐가 더 많이 들어갔고 뭐가 좀 빠져. 이런 사람들 제일 중요해. 그래. 나는 맛없다, 맛있다 이거밖에 몰라. 그리고 있다는 평타를 치는 난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유독 맛없는 데가 있어. 그 집은 한 달 안에 망해. 내가 유일하게 안 망한 집 하나 있었어. 둔산동에. 건물. 맞아. 그 사람 건물주였던 거야. 아니 나는 저거 뭐 이렇게 회전초밥 진짜 맛없는데 왜 안 망하지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건물주였던 거야. 야, 씨, 어떻게 알았어? 나쁜 사람아. 자, 아날로그 신호 봐봐. 거기다 점 2개 찍어볼까? 연속이야. 아날로그는 연속이야. 그러니까 점들이 집합이야. 연속적인 거지 거의. 그 다음에 자연 발생 신호가 다 얘야. 자연 발생 신호가. 알았어? 모든 바람이 만드는, 그 다음에 새들이 지저귀는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다. 알겠어?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것들을 그대로 옮길 때 정확히 옮기지 못하면 뭐가 되기 쉽다? 손상되기 쉬워. 이게 마치 뭔 줄 알아? 너무 완벽하면 깨지기 쉬워. 알았어? 그래서 뭐 12년 연속 최고의 연예인 유재석이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완벽한가 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은 2, 3년 있다 무너질 거라고 했대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신기한 거죠. 너무 완벽하면 무너지기 쉽다. 때로는 털털해. 다 털털하다 못해. 그 짓을. 자, 디지털. 여러분, 무조건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한다는데 여러분, 0, 1이 이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0이 온이면 1은 뭘까요? 오프고요. 0이 N극이면 1은 S극. 이게 이진법이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진짜 숫자 0, 1 이게 아니라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들을 가지고 신호음을 만드는 게 이진법이에요. 아셨어요? 그걸로 컴퓨터는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서는 얘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정보를 전환시킬 때는 아날로그로 바꿔줘요. 알았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ADC 이게 여기서 쓰여요.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럼 이건 뭘까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C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변환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뭐 해야 된다?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날로그 신호가 감지가 되면 전기 신호로 바뀐다겠죠, 아까. 센서가 그걸 바꾸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 신호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컴퓨터가 그걸 끊어서 본다, 읽는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끊어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얘를 이진법으로 표현해서 적는다라는 얘기죠.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신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정보화예요, 여러분. 정보화. 무슨 얘기였어요?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너 어렸을 때 그런, 니들은 카메라 다 있구나. 쌤은 어렸을 때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게, 그 노을이 지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 저걸 담아줄 게 없는 거야. 크레파스를 그렸어. 그날 저녁에 굉장히 찢었죠. 내가 봤던 장면이 아니거든. 무슨, 이러시면 안 되죠. 정성스럽게 그렸다니까. 근데 내가 봤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 카메라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카메라를.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저라면. 못 가졌어요. 카메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도. 그게 디지털 신호였던 거야. 자, 찍어요. 딱 찍혀 영상으로 남았다. 이게 디지털 신호. 근데 요즘에 디카는 어때요? 아예 저장을 해놓잖아. 그리고 걔를 우리가 볼 때는 다시 조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조합을 할 때 정보량이 좀 많은 파일이면 선명한 거지. 쫙 펼쳐도 안 깨지는 거지. 어떤 거 뭐 확 펼치면 이상한 거 많잖아. 확 줄이고 막 그런 거 많단 말이야. 그런 게 정보를 저장하는 거, 이거는 정보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디지털은 정보화를 가능하게 했어. 알았어?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하다. 이 전송은 역시 우리가 파일이라고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편리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써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은 이제 그 턴테이블을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에이, CD하고 다르지. 전 모르겠어요. CD하고 다르대요. CD가 디지털이에요. 그렇죠. 컴팩트. 그러니까 요런 디스크인데요. 사실 컴팩트 디스크인데 그 안에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재생하는 거죠. 헤드에서. 여러분들 CD 본 적 있어요? 네. 그래. 같은 세대구나, 우리. 네? 뭐, 발라냐? 한 놈만 나와. 원래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그지? 근데 요거 요즘 없어졌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막 그 휴대용 SS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누가 CD를 들고 다녀. 근데 우리는 플로피 디스크까지 우리 이때 있었어.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부터 요만한 거까지 다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 공학도 좀 있어 보이는. 그때 그랬어요. 저게 뭐지? 거의 CD 이만큼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CD 이만큼 들고 다니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 거기에 실제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요, 그의 중요한 그 연속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적죠. 적으니까 복사 편집이 가능하죠. 또 편집이 가능한 건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절하면 훨씬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 우리가 메일에서 메일로 보내는 거 있죠? 다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듣고 싶은 건 버스킹밖에 없다니까요. 가서 노래 듣는 거. 물론 잘하는 사람. 가끔 저 엑스포 나문 앞에 부른 애가 있거든요. 걔 정말 다가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꿈을 바꾸라. 걔 정말 시끄러워요. 남자인데. 혼자 막 뒤에서 막 이러는데 제가 3번을 들었거든요. 3번 다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가서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디지털 기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문제를 볼 때 아주 단편적인 것만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뭐 그 아까도 말했던 기본 단위, 유도량 단위 그거 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 대해서 길이를 뭘로 원자식에 뭐 세시 원자식에 이런 거, 빛의 속도로 1m를 간 시간 이런 거, 그리고 측정 표준에서는 기본적인 게 나오죠. 측정 표준은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단위를 뭐로 일치했고 시간 단위를 뭘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가 나올 거야. 알았냐? 그래서 몇 개를 딱 잡아두고 여기서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최소 2문제는 나온다.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꼭 알아두고 몇 페이지까지 숙제냐면 거기까지 다 풀어와요. 디지털 아날로그까지. 몇 쪽이냐? 거기 우주 초기 원소 생성 전이 15쪽. 이야, 페이지도 안 바꿨네. 저것도 15쪽이에요. 잘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테스트 봅니다. 알았습니까?